안녕하십니까. 4시간 만에 정리하는 한국전력 파이널 특강에 강의를 맡게 된 더 배움 적성 책임연구원 김기주라고 합니다. 본 강좌는 총 8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총 12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그 수험 서적을 통해서 학습을 다 이제 1차적으로 하셨다고 지금 이제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전 유형에 가깝게 이제 최종 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적화된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페이지 펴시면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자, 주어진 조건을 통해 자, A, B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보기를 고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총 4가지 종류의 음료수가 나와 있습니다. 사이다, 콜라, 환타, 매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서로 우열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종류가 있고 무엇이 뭐 이렇게 높다, 낮다 이렇게 상호 비교하는 것들을 이렇게 부등식 관계로 빨리 캐치하셔서 보시면 될 텐데, 자, 우선 이제 여기 이제 박스가 있고 두 번째 박스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바르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보시면은 A를 보시면 어때요? 경우의 수를 모두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명백하게 확정된 그런 사실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모두 나열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환타가 가장 청량감이 좋을 경우의 수가 높다. 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자, 사이다가 콜라보다 좋다고 돼 있죠. 환타가 좋다고 돼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어때요? 지금 서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내용 항목들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매실과 사이다. 자, 요 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매실하고 사이다 요 상관관계는 있지만은 다시 말해서 콜라와 환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군요. 자, 콜라와 환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우선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게 지금 사이다 쪽이 부등호가 지금 크다라는 경우가 지금 가장 많으니까는 우선 4가지를 지금 나열하는데, 자, 우선은 사이다를 가장 앞에 두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콜라와 환타는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사이다를 앞에다가 이제 배치를 했으니까 콜라는 그 뒤에만 있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이 콜라는 나머지 환타하고 매실과의 어떤 우열 관계상 어떠한 제약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콜라는 어때요? 콜라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느 곳에 위치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해주면 환타하고 매실이 어때요? 나머지 두 칸. 이렇게 나머지 두 칸은 당연히 환타가 매실보다 앞쪽에 등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다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서 사이다가 가장 청량감이 좋다고 가정했을 땐 3가지. 두 번째는 이번에는 자, 우리가 이제 환타가 또 제일 앞에 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타가 가장 앞에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엔 어떻죠? 아까 전에 매실하고 사이다 관계가 있었죠. 이 나머지. 그래서 이제 매실하고 사이다 관계가 있으니까는 자, 매실은 현재 두 번째 자리에 절대 올 수가 없죠. 그죠? 매실은 일단은 이렇게 세 번째 자리나 네 번째 자리. 그래서 환타 다음에 사이다가 오고요. 그 다음에 매실이 이렇게 매실하고 환타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실, 환타, 환타, 매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경우의 수는 전체적으로 5가지가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을 경우의 수는 이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이거는 맞고 틀리고. 그럼 보기를 또 잘 고르셔야 돼요. 어떻게 되죠? 자, 정답은 A만 옳은 거죠. 근데 이것을 좀 말을 바꿔서 B를 제외한 A라는 답이 옳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닭종이는 알루미늄보다 좋지 않다. 유리는 4가지를 비교해 볼 때 보통 수준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닭종이와 알루미늄, 그 다음에 어떤 유리에 대한 어떤 내용이 서열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자, 플라스틱보다 알루미늄이 더 좋다. 그 다음에 유리 그릇보다는 알루미늄 그릇이 더 좋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더 다 좋다는 얘기죠. 여기 유리.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보죠. 여기 유리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세 번째 보면 닭종이 그릇은 플라스틱과 동일한데 유리 그릇보다는 좋지 않다. 여기서 이제 명백하게 우열관계가 성립되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유리 그릇보다 좋지 않다고 했으니까는 서열관계가 어떻게 되죠? 알루미늄, 유리, 다음에 이 친구들 이렇게 매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A번에 보면은 닭종이가 알루미늄보다 좋지 않다. 맞고요. B 네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유리는 보통적인 수준이다. 네 가지 중에서 뭐 두 번째, 세 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종류는 네 가지인데 어떤 그 수준을 비교를 해보자면 좋은 수준, 보통 수준, 안 좋은 수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적인 수준이다. 옳은 진술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모두 항상 옳다. 자, 이제 3번을 보세요. 자, 이제 3번에 보시면 자, 이 문제 이제 그 일반 수리력 문제네요. 보면 자, A사 남직원 4명과 여직원 3명이 있는 동호회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자,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남녀 직원이 적어도 1명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었죠. 자, 적어도 우리가 그 포함이 된다라는 이런 문제는 상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사건, 정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남녀 직원이 모두 남녀 직원이 적어도 1명씩이니까 어때요? 적어도 1명씩 포함된다고 그랬으니까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만 2명 혹은 여자만 2명, 그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정반대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서는 어때요? 2명의 대표를 뽑는다 그랬죠. 대표. 이 2명을 그럼 뽑았다고 했을 때 이 대표 2명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합이 되는 거죠. 조합.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토탈 7명 중에서 2명을 뽑아요. 7 컴비네이션 2.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계산해 보는 방법은 7 곱하기 6. 자, 7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드는데 그 숫자의 개수를 2개만큼 취하기로 하고 더불어서 아랫부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순열에 비해서 가지수가 훨씬 적잖아요. 왜냐면은 조합이기 때문에 선발된 2명의 인원끼리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명끼리 위치 교환하는 이 팩토리얼 가지수만큼은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약분하면은 여기 3이니까 7, 3, 21이 됩니다. 자, 전체 경우에서요. 자, 이제 여기에서 반대되는 사건. 자, 남직원만 2명 뽑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넷 중에 둘. 여직원은 셋 중에 둘. 자, 가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서 6가지. 자, 더불어서 여직원 셋 중에 둘을 뽑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 이상일 때는 이것을 고쳐놓고 푸는 건 잘 알 겁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3C2는 2명을 뽑는 것은 1명을 제외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3C1. 자, 그래서 결국은 3가지. 그래서 이런 사건 또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정반대되는 경우, 즉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모두 9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1-9를 해서 2번, 12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이제 4번 문제를 보세요. 자, 4번에 보면은 자, 마트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 중인데 자, 쿠폰 10개 중 당첨 쿠폰이 2개. 자, 이 중에서 1개를 꺼내는데 당첨 쿠폰이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처음에 선발된 뽑은 2사람이 다 당첨 뽑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제일 끝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질문은 2회 이내에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딱 그 상황을 정의를 해줬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2회 이내에 당첨이 된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우선은 자, 첫 번째 아주 운 좋게 1회 당첨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2회 이내니까 2회에 당첨이 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먼저 1회 당첨이 되면은 처음에 10개 중 2개니까 바로 10분의 2를 해주면 되겠죠.
이건 아무렇지도 않고, 그다음에 2회 당첨이 된다는 건 어떻게 좀 될까요? 2회 당첨이 되려면은 처음에는 안 되고 2회째 돼야 되니까는, 자,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문제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항상 그렇지만 구조는 상황을 나눠요. 그죠? 상황을 나누고 이 각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벌어지는 일들. 여기에 계산은 주로 어때요? 곱셈이 많이 들어가죠. 곱셈. 그죠? 왜냐면은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온, 왜 곱셈을 하죠? 여기에서는 곱셈은 지금 2회니까는 1회는 떨어지고 2회는 당첨이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and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떨어져야 되고요. 자, 그리고 꺼낸 쿠폰은 다시 넣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꺼낸 쿠폰을 다시 넣는 게 나올까요? 안 넣는 게 나올까요? 당연히 안 넣는 게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꺼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변하잖아요. 일단은 소위 말해서 꽝 쿠폰을 하나를 뽑았으니까는 이제 9개가 됐고, 거기에서 이제 당첨이 돼야 되니까 9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체 구조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고 이 각각의 값을 어떻게 한다? 더하는 거죠. 왜냐? 1회에 당첨된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건 1, 사건 A, 그다음에 이건 두 번째 사건 B죠. 그래서 2회 이내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죠. 사건 A 또는 사건 B. 그래서 당연히 이 경우에는 합의 법칙을 써서 더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인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을 봤을 때 부분적으로는 곱셈 형태들이 많고 그들끼리 더해서 답을 마무리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해보면은, 자, 우선 분모가 어떻게 돼요? 지금 9는 지금 약분이 도저히 안 되니까는 90으로 갈까요? 90? 물론 이렇게 약분해서 5로 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5, 9, 45가 되죠. 그럼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여기 45가 안 되니까는 90으로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통분을 우리가 하는 게 목적이지, 이렇게 막 무조건 여러분은 숫자가 보인다고 약분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차분하게, 자, 90으로 하면은 여기는 9배씩 가니까는 18, 그다음에 이쪽에는 90분의 16. 그래서 34가 되네. 그죠? 34. 90분의 34. 그러면은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45분의 17.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 4번 문제였고요. 자, 이제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유형별로 문제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수리력에 또 집중을 하다가 또 이렇게 독해 이런 설명 지문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그런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5번, 6번 두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를 보고 다음으로면 답하시오.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다 이게 읽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제는 뭐 한전의 뭐 한성전기회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문 사이즈가 대략 이러하고, 자, 우선 물어보는 게 5번에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내용 한번 스키핑을 하세요. 전신이다, 민간회사다, 초기비용 콜브란이라는 사람을 집중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개편되었다. 그 다음에 이란 회사를 뭐 인수했다. 뭐 이런 내용. 문제를 대충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분석한 내용이다. 대화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역시 이제 지금 현재 5번이든 6번이든 이 지문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뭐 강점 뭐 이거고, 자, 이거 다 아시죠? 그죠? SWOT, strength, 그 다음에 weakness,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강점, 약점, 그 다음에 opportunity, 그 다음에 threat, 이제 위협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 요소를 이제 분석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한번 보죠. 간단히 봅시다. 자, 우선. 자, 일단 거기 쭉 보시면은, 자, 뭐 서울에 뭐 전등과 전차 설치를 희망하던 뭐 고정,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제 알렌이라는 사람 나왔죠? 알렌의 추천으로, 자, 콜브란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 황실은 콜브란과 연합하는 합작에서 구상했지만은 러시아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한성전기회사가 드디어 설립이 되었고, 자, 이후 이채윤이라는 사람이 사장이 돼서 협의를 통해 뭐 이렇게 공급하기로 했다. 자, 그다음에 한성전기회사는 뭐 이제 돈을 이렇게 빌렸다는 거죠. 뭐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죠? 돈을 빌렸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믿었다는 걸 신탁했고, 별도로 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위임을 했어요. 자, 콜브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게 지금
그 등장을 하고 있고, 명목상으로는 이랬지만 사실상 황실과 미국 자본의 합작에 가까웠다. 뭐 이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900년에 뭐 경영 확장을 도모해서 뭐 이렇게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사업권을 따냈고, 자, 황실의 신임을 계속 받았고, 자, 이를 바탕으로 은행 설립권까지 확보를 한 데다가, 자, 이제 일본에서 견제를 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친미파들이 한성전기회사를 이용해 뭐 이렇게 판단한 이용이기, 자, 등장합니다. 이 사업을 저지하고 장악을 했다. 자, 이 때문에 사업은 그 모두 좌절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02년 채무 상환길이 만길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채무 상환 요구했고 거절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거절했어요. 그러자 일본이 차관을 제공해서 콜브란에 대한 채무 청산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장악하려 했지만, 여기에 또 이제 이용이 또 개입을 해서 회사를 압박하면서, 자, 안 좋은 상태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결국 회사 채무를 매개로 콜브란이 완전히 차지하게 되면서, 자, 이 회사는 한미 합자회사의 한미 전기회사로 개편되었다. 아까 우리 보았던 그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한번 살짝 그 5번, 6번 문제 그 보기 내용을 살짝 보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콜브란이 일본 국책회사로 매도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자, 이런 이제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위 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그럼 5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첫 번째 보면은 한성전기회사는 전신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이거 아까 이제 초반부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한국인 민간회사다. 자, 여러분 거기 이제 그 지문을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 앞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에 보면은 초기 비용은 거의 콜브란한테 빌렸다. 아까 여기 나왔었죠. 그 콜브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4번 한미 전기회사로 개편되었다. 요거 아까 전에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왔고, 다음 5번에 보면은 1909년에 이란 와사 회사를 매도하면서라고 해요. 그죠? 매도하면서. 거기 5번 보기가 좀 잘못됐군요. 자, 매도가 맞는 것이고 인수하였다. 여기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을 봅시다. 자, 6번을 보면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분석한 내용이에요. 자, 1번. 강점, 스트렝스는 전기회사로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 벌써 맞지 않죠? 그죠? 지금 여기에 각종 이권들이 개입되고 서로 뭐 이렇게 이전 투구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벌써 대번의 1번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때요? 민영. 단점은 설립 자본을 대부분 빌렸다는 거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 W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기회 O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초의 전기회사로서 선점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 저기 처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 가지 이런 좀 약점들이나 이런 좀 일사불란한 내용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어때요? 선점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자, 위험으로는 채무로 인하여 경영권이 불안한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한 상황은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이건 이제 T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다 무난한 내용들이에요. 1번에서 확실히 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보세요. 자, 이제 그 7번, 8번에 보면은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부가가치세란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그다음에 사업자 구분, 그다음에 뭐 부가가치율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구석구석 부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자, 어떤 문제들을 이제 묻고자 함이냐면, 우선 7번에 보면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공식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 1년의 사회, 4번에 보면은 6개월 과세 기간에 다시가 3개월 나눈다. 그 다음에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간이사업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맨 마지막에 있던 표 있죠. 자, 여기 표. 자, 이 내용을 보고 할 부분이니까는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7번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 보기 아까 1번에 자, 여러분들 거기 그 교재를 보시면 자, 보기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공식은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 빨리 자료를 보셔야 돼요. 벌써 틀렸네요. 여기 순서가 잘못됐군요. 그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것이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오고 다음에 보기 2번은 뭐였습니까? 실제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한다. 어디 있습니까? 법인사업자가 1년에 4회 신고한다는 것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4회. 그 다음에 보기 4번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시 3개월로 나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요 다음 페이지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죠. 요 위에 6개월 과세기간을 해서 다시 3개월로 나눈다. 맞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다. 자, 부가가치세가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다. 거기 요거는 이제 위에 있습니다. 위에. 그러니까 현재 이게 보기가 1, 2, 3, 4번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꼭 여기 있는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4번, 5번에 있는 것처럼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서 보기를 보는 것보다는 보기에 있는 내용을 아무래도 간단히 보고 나서 한번 쭉 훑어보고 내용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물론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더더욱 이런 내용들이 더 와닿고 그다음에 앞부분에 했던 내용들도 기억나고 중간중간 요소들 핵심이 유지된 상태로 이거를 보고 본문에 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8번 문제 단위 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오른 것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5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가스, 음식업, 제조, 대부업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전기가스. 전기가스는 5%라고 했으니까는 그거는 맞는 이야기죠. 오른 것은이니까는 벌써 1번이 맞네요. 그죠? 1번 전기.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다 지금 나와 있죠. 뭐 가스, 음식업, 제조, 대부업 다 나와 있죠? 오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1번. 참고로 여기에 대부업. 자, 대부업이 여기 있나요? 대부업은 뭐죠? 여기 뭐 서비스업에 좀 들어갈 것 같군요. 그죠? 그래서 그건 50%가 아니라 30%가 맞는 것이네요. 자,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귀하는 자, 일본 지사로 발령을 앞두고 자,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데 선배에게 조언, 오타가 있네요. 자,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한 접시에는 자, 한 요리만 담고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우리나라 달리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일본의 어떤 그 식생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2번. 자리에 앉을 때는 주빈이 먼저 앉은 뒤 앉도록 해. 어떻습니까? 9문제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는요, 주빈이 다른 사람보다 늦게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일어서는 것이 예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회를 먹을 때는 작은 접시를 받치고 먹는 것이 예의다. 자,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메밀국수를 먹을 때 소리 내는 것은 이거 뭐 상식이고요. 5번. 남겨두면은 더 먹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라.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0번 문제. 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여러분들이죠. 자, 귀하는 상사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냅니다. 자, 이 내용을 읽고 매너에 맞게 작성한 것을 골라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받는 사람, 자, 여기 메일 주소 있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 그 다음에 제목. 근데 첨부 파일에 이름 석자만 이렇게 적어놨네요. 여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첨부 파일 자체 좀 더 성의 있게 우리가 이런 거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압축되어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입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목 긴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3번에 보면은 뭐 품위서입니다. 파일 연락 주세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바르게 작성한 것을 고르시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은 1번은 우선 어긋납니다. 그죠? 파일 이름에 자기 이름만 이렇게 명기하는 건 옳지가 않고요.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자, 역시
제목, 물론 뭐 긴급하다는 건 알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 어때요? 그 메일이 이렇게 뭐 한 통만 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메일이 많이 와 있을 텐데 이 제목을 보고서 업무의 어떤 개략적인 그 상황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부족함이 좀 묻어나죠.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자,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업무 지원처 박민재입니다. 후미서입니다. 그쵸. 뭐 진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너무 그런 좀 이렇게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좀 이렇게 처음에 서두에 시작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예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확인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은, 오타가 있다고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이제 하단에 요거는 이제 뭐 아주 깔끔하네요. 처음에는 좀 부족함이 묻어났는데 뭐 소속, 그다음에 전화번호까지 완벽하게 잘 구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내용들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를 봅시다. 순서도를 수행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일단 보기 역시 먼저 보세요. 그 n값이 3일 때, 4일 때 최종적인 값,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에 a의 최종값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5번에는 뭐 수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좀 보기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자, 순서도를 이제 살펴보면 먼저 초기 값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값들은 어때요? 이제 뭐 처리 기호죠. 단순 처리 기호. 그러니까 요 지시사항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핵심 관건은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A 값이 계속 변하고 있는 셈인데 200보다 작지 않으면 인수하고 끝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200보다 크거나 같으면 2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의 쟁점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하는 어떤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주어져 있는 두 값을 보고 n값 변하고 a값이 변하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n은 지금 자, 처음엔 출발하고 꾸준히 하나씩 늘어나죠. n이 늘어나고 하나를 더했어요. 그럼 늘어난 n값을 여기다 넣어서 a값을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때요? 바뀌어진 n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너를 이용해서 나 새로운 a로 바꾼다 이런 의미인데, 자, 그럼 여기 n제곱 더하기 3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n제곱 더하기 3n은 우리가 그냥 계산을 물론 해도 돼요. 그냥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인수분해라고 하죠. 공통인수로 묶고 나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숫자가 좀 커지고 지금 이 문제처럼 그 반복되는 횟수가 좀 많은 문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 것이 이게 언제까지 계속 그 루프를 반복할 건지를 그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를 자, 이제 한번 요 방식대로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 2 곱하기 5가 되고, 자, 10이 되죠. 자, 하나 더 가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아니오죠. a가 아직 10이니까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 거죠. 3이 되고, 이거 이용하면 3 곱하기 6. 자, n 곱하기 n 플러스 3. 요 n 값에다가 3을 더한 거를 곱하는 거예요. 18이 되고, 자, 그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럼 이제 어때요? 이게 200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아직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기에서도 그 3번 최종적으로 몇 번 수행되는지까지 좀 물었죠. 자, 그러면 이제 n값이 대략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200 이상이 될 건지를 한번 미루어 짐작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우선 간단하게 보세요. 10 정도 넣으면은 10 곱하기 13에서 아직은 좀 멀죠. 11도 좀 약간, 자, 10을 넣었을 때는 130밖에 안 되니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13 정도를 한번 넣읍시다. 13. 자, 그럼 13 곱하기 16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13 곱하기 16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조금 요령이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13 똑같이 이렇게 분리를 해 놓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3의 제곱은 많이들 외우고 계시죠? 자, 169에다가 39를 더하니까는 200이 드디어 넘어가는군요. 200이 살짝 넘어갔죠. 그러니까 200이 지금 살짝 넘어간 걸로 봤을 때 10이었을 때는 200에 못 미치고 13이었을 때는 200이 넘어간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건 어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경험이 밑바탕이 돼 있다면 충분히 이런 정도의 감이 올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N은 13일 때 드디어 이 순서도의 반복을 멈추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며 최종 출력값은 208이라는 것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잠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변형하는 걸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완전 제곱수들을 좀 이해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11의 제곱부터 뭐 12의 제곱에서 한 19의 제곱 정도까지. 물론 뭐 모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점이 생기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지금 우리 배우는 새로운 뭐 수학 교육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이제 순서도 내용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과거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기억이 나실 것이고 완전 제곱수에 대한 내용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보기를 봅시다. 자, n이 3일 때는 a 값은 18이다. 맞죠? 그 다음에 n이 4일 때는 어떻게 돼요? 4가 되면 4, 7이 28. 맞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3번 수행이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최종 값은 208 옳고 5번은 아니죠. 그래서 순서도가 비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어 수행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행이 되죠? 연산 수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기 3번에 12번이 아니라 13번 수행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2, 13, 14번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표에 대해서 지금 세 문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능력과 관계된 내용인데 자, 엑셀의 워크시트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특정 조건에 맞게 보여주라고 한다. 나와 있죠? 자, 특정 조건. 필터링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승진평가 대상자들의 명단이다 해서 이렇게 쭉 사원 부서 이렇게 쭉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업무평가, 시험성적, 적성평가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아래 조건으로 가져오려고 한다. 이때 엑셀 프로그램에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한번 봅시다. 먼저 이제 거기 이제 박스에 보시면은 조건 1은 어때요? 사원 부서 뭐 이렇게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조건 1에 보면은 이런 그 순서대로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조건 2에 보면은 입사 연도가 그렇고 업무 평가. 요거는 뭐예요? 요런 게 이제 바로 그 데이터 필터죠. 그리고 조건 3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부서명과 사원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이건 이제 정렬 순서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건 1은 뭐가 되죠?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정답. 어떤 기능이에요? 뭐 부분합, 매크로, 쿼리 마법사, 정렬 부분합, 자동합계. 당연히 뭐 이것만 봐도 보이죠, 여러분? 정답은 3번 쿼리 마법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 마법사에 들어가시면은 요 조건 1에 대한 내용은 뭐죠? 뭐 쿼리에 포함된 열 추가. 그죠? 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쿼리에 포함된 열 추가.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는 쉽게 5가지 중에서는 식별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 13번 문제를 보면은 자, 이제 이번에는 고급 필터 기능을 써서 아래와 같이 부서명이 뭐 기획팀 또는 운영팀이고 점수가 모두 90 이상이고 자, 이때 조건 범위의 조건값의 셀에 들어가야 할 자, 함수의 항목을 우리가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세요. 자, 보기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뭐 이거에 대한 함수식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럴 만한 지금 풀 시간이 없고요. 이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고르는 건데 결국 핵심은 AND하고 OR 함수는 지금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고 여기 5가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함수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정했잖아요. 모두 90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죠? 이런 어떤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업무 평가와 시험 성적의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표시하려고 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부서명이 또 이러하고. 그러니까 조건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죠.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 count if 함수가 적합하겠죠. 그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 쉘의 숫자를 알려준다든지 그 쉘에 해당되는 항목을 표현한다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2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죠?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내용들인지 보셔야 되고요. 여기 3번은 뭐죠? 이게 std EVP 이게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이제 이게 바로 그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함수죠. 표준 편차. 그래서 이건 이제 통계에 관련 함수입니다. 전혀 이 문제와는 무관한 그런 함수죠. 자,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함수에 대한 그 식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은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정답이 2번이라는 데는 큰 이견은 없어 보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봅니다. 자, 이제 14번에 보면은 자, 명단 내역 테이블의 데이터를 자, 입사일이 홀수달, 시험 성적이 자, 90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 글꼴 스타일을 이와 같이 하고 싶다. 자, 새 서식 규칙 중 조건부 서식의 새 서식 규칙 중 어떤 규칙 유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색깔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그죠? 이런 어떤 조건들을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자,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얻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쉘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상위 또는 하위 값만 평균보다 커나 이건 전혀 거리 멀죠. 고위 또는 중복값 좀 거리가 멉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맞죠? 왜냐하면 여기 90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것이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어질 단락을 논리적으로 알맞게 배열한 것을 골라보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 먼저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우선은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뭐 A, B, D 여기 이어질 내용들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하이네만 박사가 시작한 자, 동종요법. 그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 이게 한자를 좀 보시는 것도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같은 종류란 뜻이잖아요. 그죠? 이 동자나 종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같은 종류에 대한 어떤 요법 해서 자, 침술처럼 뭐 이런 어떤 에너지로부터 병이 생긴다고 본다. 그래서 이 요법은 유사성의 원리라는 생물학적 법칙 근거한 것으로 동일한 증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치료한 것이다. 아무래도 좀 처음 내용을 좀 임팩트 있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동종요법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소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것을 뒷받침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A를 보시면요. 한 예로 벨라도나를 건강한 사람이 먹을 때 자, 뭐 이렇게 반점 생긴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없앨 수 있다. 피부병 생겼을 때 뭐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사실 동종요법 적용한 거다. 그다음에 B 동종요법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소량만 사용해야 된다. 그죠? 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C에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치명적이기도 한 유독 물질로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죠? 지금 이제 요 내용으로 지금 보았을 때 그 뭔가 이제 이거하고 이제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소량 뭐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뒤에 보면은 물론 동종 약품이라고 해서 모두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다. 자, 환자가 너무 약해서 안 되고 병이 너무 심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뭐 불치병과는 그러니까 모두 효과 있는 건 아니다. 결국 핵심은 이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까요? 아까 그 위에 있던 내용들, 아까 박스에 있던 그 어떤 동종요법의 개념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A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좀 무난하겠죠. A가 한 예로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 예로.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A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A 다음에 지금 C가 나와야 되겠죠. 자, A 나온 다음에 C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량만
사용해서 사용한다. B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물론 모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모두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제 먼저 어떤 내용들이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이제 뒤에 어떤 그런 것들 그냥 좀 이렇게 한번 덧붙이는 좀 그런 내용으로서 적합하다고 지금 보여지네요. 그래서 거기 보기에 보면은 몇 번인가요? A, C, B, D라고 돼 있죠? 2번이 맞겠습니다. 2번. 자, 2번. 자, 요거는 보기는 생략을 했고요. 자, 그래서 A, C, B, D 2번이 맞습니다. 자, 이제 16번.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이렇게 지금 질문 던졌네요. 자, 이사님하고 신입사원의 대화요. 자, 요즘은 복잡한 정보 보관하기 위해서 돈 지불하고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하던데, 야, 이런 게 있으면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겠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이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을 업로드하고 집에서 뭐 다른 디바이스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여행 중에도 바로 실시간 공유 가능합니다. 이런 종류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죠? 종류에는 이런 거. 자, 그래서 보기에 보면은 거기 SNS, 메신저, 웹하드, 클라우딩 컴퓨터, IoT까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한지 IT 용어들이죠. IT 용어들이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메신저는 단순히 뭔가 메신저. 자, 메신저. 그리고 뭐 웹하드, SNS. 이게 다 우리가 이제 흔히 활용을 하는 건데 정답은 좀 뭡니까? 4번 클라우딩 컴퓨팅이 맞죠? 클라우딩 컴퓨팅. 그래서 이거는 자, 웹상에 우리가 사전에 정보들을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언제 어디서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업로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이 되죠. 클라우딩 컴퓨팅. 그래서 웹상에 그런 정보들을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콘텐츠를 우리가 자유롭게 구현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 5번에 보면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보기 5번에 보면 이건 뭐예요? IoT라고 하죠. IoT. 그래서 이 내용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는 뉴스에 예전에 이제 그런 걸 봤는데 뭐 구글의 뭐 스마트 안경이라든지 그죠? 뭐 나이키 이런 브랜드에서 나온 이제 뭐 이렇게 팔찌 같은 게 있죠. 뭐 퓨얼 밴드 뭐 이런 것들 다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내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도인가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런 것을 신산업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에 포함된 그런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정보를 탐색을 해서 더 지식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